자, 2차시 수업 시작해 볼게요. 이제 융심리학에서의 자아 그리고 그림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이 융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MBTI 성격 검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 이 MBTI 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간이형으로 할 수 있는 검사는 아니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그 학교 안에 있는 학생생활상담 연구소나 아니면 학생생활상담센터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 검사를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격 검사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는데요. 하나는 나한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보는 검사 한 종류 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유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누어 보는 검사인데요. 이 MBTI 검사의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내가 총 16가지의 성격 유형 중에서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를 보는 검사예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리학에서는 나의 자아가 표출하고자 하는, 의식적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선호하는 측면을 표출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그림자를 무의식 영역으로 억압한다고 했는데, 이 MBTI 같은 경우는 나의 표출되는 부분을 어떤 부분인지 알고 바깥으로 나타나는 성향을 묶어서 나의 그 성격 유형을 판단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그 자료에서 보셔도 되고요. 여기서도 표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설명을 드려보면 총 4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4가지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약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요. 4가지 영역 중에서 먼저 A와 B로 나눠지죠. 이걸 어떻게 치울 수 있을까요?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잠시만요. 이거를 어떻게 치우죠? 네네네. 이렇게 치우네요. 이걸 몰랐군요. 죄송합니다. 자, 네, 됐네요. 자, 그래서, 네, 우리까지 4가지, 죄송해요. 자, 4가지 유형으로, 영역에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내가 외향형의 성격인지, 내향형의 성격인지, E타입인지, I타입인지 나누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보시고요. 각 항목마다 4개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기서 나한테 해당이 된다 하는 부분은 표시를 이렇게 내가 정열적이고 활동적이다 하시는 부분 표시하시고 쉽게 남에게 잘 알려지는 편이다. 아니다. 나는 남들에게 알려지려면 서서히 알려진다. 뭐 이렇게 나눠서 표시해 보시고 2번도 마찬가지로 읽어보시고 지금 현재 초점을 두고 있는 나는 그걸 선호한다. 또는 미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걸 하시기 전에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요. 이 MBTI 검사 같은 경우에는 나의 본래 타고난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대략 20년 또는 그 이상을 살아오면서요. 내가 원래 이런 성향을 갖고 있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원래 맨날 초치기 하고 벼락치기 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 너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다이어리도 사고 자꾸 잊어버리지 않게 쓰고 이러면서 스스로를 자꾸만 정리하고 정돈하고 계획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내가 태어난 성향은 원래 그렇지 않았지만 현재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리 계획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체크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처음에 본래 태어났던 성향으로 최대한 집중하셔서 나한테 그냥 뭐 나의 직업적 특성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방향성 이런 거를 다 제외하시고요. 그냥 원래 태어난 것 중에서 나한테 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체크하시는 게 이 MBTI 검사에 가장 적합해요. 자, 그러면 잠깐
동영상을 멈추시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채점을 빨리 해서 내가 어느 성향인지, 예를 들어서 1번에 A, B, 외향성, 내향성 중에 어떤 성향인지 이렇게 해서 결과를 동그라미를 뭐 많은 거에 내가 더 잘 해당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뭐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셔도 되고요. 하여튼 한번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결과 내보셨나요? 그러면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MBTI 검사는요, 실제로, 뭐, 직업을 선택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미 전공을 선택해서 오셨지만, 그 직업 또는 전공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유형의 직업이나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잘 맞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효한 검사고요. 실제로 이 검사가 상당히 여러 지역에서, 여러 문화권에서, 여러 국가에서 오랫동안 되어온 검사이기 때문에요.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어서요. 실제 어떤 직업군에 어떠한 유형의 사람이 제일 많고 이런 부분까지 파악이 다 되어 있는 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약식으로 한번 해보시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꼭 한번 학생생활상담연구소 가셔서 한번 MBTI 검사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검사는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제가 이 심리검사지를 원문을 못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MBTI 검사 같은 경우는 저작권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검사여서요, 제가 이렇게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논문에서 사용하는 약식을 사용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설명해 볼까요? 첫 번째는 이제 내가 나의 에너지를 외향형, extraversion이라고 해서 바깥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가 또는 내향성이라고 해서 안쪽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가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외향성 같은 경우는 내가 에너지를 외부와 상호작용하고 바깥으로 내보내야지만 나의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다시 채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뭐 지금이야 뭐 상황이 이래서 다들 집에만 계시겠지만 일상적인 생활했을 때를 돌아보면 주말이 됐어요. 그런데 약속이 없어서 토요일날 그냥 집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일요일이 됐는데 또 나갈 데가 없어요. 그럼 정말 막 몸이 쑤시는 것 같고 막 열이 나는 것 같고 병이 날 것 같고 못 견디겠어서 어디라도 좀 나가야 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내향형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내향성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안쪽으로 쓰죠. 그래서 이 내향성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남들에게 말을 한다든지 표현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에너지를 채우는 게 아니고요. 에너지를 본인 안쪽으로 집중시켜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서 사색하고 혼자서 뭐 정리하고 조용하고 스스로 뭐 느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가 차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가 주말인데 토요일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하루 종일 친구 생일 파티예요. 친한 친구. 그래서 뭐 점심때 만나서 밤 늦게까지 놀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음날 되면 또 나가기가 힘들어서 집에서 약간 누워서 요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내향형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인지 E인지 I인지 여기다 이렇게 써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좀 외향성이네. 그럼 이렇게 E 이렇게 쓰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를 이제 봐야 되는데요. 감각형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뭘 중요시하냐 하면 오감에 의해서 어떤 사건을 파악해요.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실적이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묘사하라고 할 때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게 돼요. 반면에 이 직관형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상상력이 풍부하고요. 영감이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라든지 암시라든지 상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경향성을 보이고요. 이 두 사람들을 가장 대표적으로 비교하라고 하면은 하는 말이, 이 감각형의 사람들은 주로 나무를 보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나무 한 그루를 보는 사람들이고, 이 직관형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나무 한 그루를 보는 게 아니고 전체 그림을 보는 거죠. 숲을 보는 사람이에요. 직관형은 숲을 전체를 본다고 하면, 감각형의 사람들은 이 나무는 전나무, 이 나무는 소나무, 이 나무는 사과나무, 이런 식으로 하나를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직업 선택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성향은 굉장히 극적으로 나뉘겠죠. 그래서 이 감각형의 사람과 직관형의 사람을 가장 대비시키는 데서 나오는 얘가 보통 길 설명하라고 하면은 아주 극단적으로 대비가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 수업 시간에 하면 여러분들한테 이 검사 빨리 해보고 이제 유형끼리 그룹 나눠서 여행 계획 한번 짜보세요. 한번 빨리 써보세요. 나와서 발표해보세요. 이렇게 뭐 이런 그런 실습 같은 걸 직접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온라인 수업은 그걸 못해서 조금 와닿는 게 덜할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 자, 그래서 감각형의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는 감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아직 안 오신 분들이 많나요? 그럼 설명이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 뭐 한양여대에서 한양대학교 지하철역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라고 물어보면 저는 먼저 셔틀을 타고 가실 건가요? 걸어가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걸어가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과 강의실이었다 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5층 본관 5층에서 보통 수업을 하거든요.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1층으로 내려가세요. 그러면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정문이 있는데, 정문을 통과해서 앞에 보이는 언덕으로 100m 정도 올라가세요. 그러면 맞은편에 체육관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상경관이 있는데 상경관과 법관을 끼고 80m 정도 다시 올라가세요. 올라가시면 앞에 사자가 군것질할 때라는 편의점이 나오면서 막혀요. 거기서 우회전해서 50m 정도 더 가신 다음에 좌회전 하시면 거기에 시계탑이 나와요. 거기가 1공학관이에요. 거기를 계속 지나쳐서 왼쪽에 노천극장을 끼고 쭉 내려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대학원 건물이 나와요. 대학원 건물을 왼쪽에 두고 다시 우회전해서 50m 정도 가시면 지하철역이 나와요. 이렇게 설명을 저는 하거든요. 저는 감각형인데 감각형의 극단이에요. 이 극단이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용심리학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개념 설명드렸던 거에서 이제 그림자 그리고 이제 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두 가지 성향이 내 안에 다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도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나는 외부에 주의 집중을 하고 정열적이고 활동적이지만 조용하고 신중한 면도 있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려볼 수 있냐 하면, 이 MBTI는 나는 무조건 E형, 그리고 뭐 이거는 E형, 이거는 N형, 이거는 F형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점수화 시켜요. 수치화. 그래서 여기가 0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쪽이 2, 이쪽이 I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수를 어떻게 표시를 하냐 하면요, 정확하게 그려드리면 좋겠는데, 이거를 보여드리기가 조금 보여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저 최대한 그려볼게요. 이게 캠이 너무 작아서. 이렇게 여기가 0이에요. 그럼 이 최극단이 가장 나는 무조건 I 점수밖에 없어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57점. 나는 2의 끝이야. 나는
I 전혀 없이 E만 있어. 뭐 이렇게 돼서 칸이 이렇게 눈금자처럼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림 너무 못 그리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I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38점짜리 I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점짜리 I인 사람이 있어요. 38점짜리 I인 사람은 내향성이 상당히 강한 편이겠죠? 그런데 2점짜리 I형은 어때요? 뭐 E나 I나 거의 중간 정도의 형태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에게는 요 한 가지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원래 타고난 성향을 보는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청소년기에 하는 이 MBTI 검사는 MMTI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때 한 거랑 대학생이 돼서 하는 게 또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대가 돼서 하는 게 또 다르고 40대가 하는 게 좀 달라지고 이게 바로 자아의 노출도라든지 그림자를 내가 얼마나 나에게 통합시켰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온라인으로 설명하니까 되게 어렵네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열심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감각형, 직관형 중에 어느 건지 보셨죠?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아까 외향성이 강했고 나는 감각형이다. 그럼 이렇게 쓸게요. ES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자, 직관형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이디어가 풍부하고요. 그리고 미래 가능성 같은 초점을 두기 때문에요. 감각형의 사람들은 계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현재의 이런 일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데 더 적합화되어 있고요. 직관형의 사람들이 조금 더 비전이 있는 리더형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고형 또는 감정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유형이 많을까요? 저희 추측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사회복지학과 학생을 선택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간에 대한 공감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자 하는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러한 성향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 선배들을 MBTI 검사를 봐도 F형이 사실 많기는 해요.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thinking, 사고를 진실과 사실에 근거해서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평가하느냐 또는 그렇지 않고 감정형, feeling이라고 하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거 말고 그 상황이 어땠는지 또는 진실, 사실 팩트도 중요하지만 사람 간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을 훨씬 더 주 관심사로 가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고형의 사람과 감정형의 사람들을 나눠놓고 둘이 이야기를 해보게 하면 어떠한 차이가 나오냐 하면 사고형의 사람들은 감정형의 사람들한테 공과 사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감정형의 사람들은 사고형의 사람들한테 피도 눈물도 없는 것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고형의 사람들은 규칙을 중요시 여겨요. 기준, 규칙, 그리고 원칙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판단해요. 그런데 감정형의 사람들은요, 물론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둘러싼 사람들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꼭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할 수 있을지, 즐거울 수 있을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을지 이런 차이를 가진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렇게 듣기에는 감정형의 사람들이 확실히 따뜻한 사람들로 들리죠. 그런데 이제 사고형의 사람들이 또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업무가 상당히 많이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E 나왔고 S 했고 뭘로 해볼까요? F형이에요. 나는 F형. 와, 이거 글씨를 어떻게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자,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영역 카테고리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예요. 그래서 판단형의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judgment라고
라고 해서 어떤 것들을 체계적이고 정리정돈을 잘하고 계획적이고 통제하고 조정하고 정리정돈하고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고 방향 감각이 있고 뚜렷한 기준이 있어요. 반면에 인식형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퍼셉션이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그때 오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융통성이 있고 뭐 이렇게 여유롭고 유유자적해요. 그리고 상황에 맞추죠. 판단형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상황이 변한다든지 아니면 뜻대로 일이 되지 않거나 갑자기 어떤 변동 상황이 주어졌을 때 굉장히 당황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하지만 이제 인식형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융통성이 많기 때문에 뭐 그래 뭐 그럼 그거 먼저 하지요 라든지 아니면 뭐 계획 꼭 뭐 계획 세워야 되나요? 대충 되는 대로 하지요. 뭐 이런 아주 극과 극의 성향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동심리 전공인데요. 저희 이제 전공생들끼리는 이제 대학원에서 이 MBTI 수업을 하고 뭐 듣고 서로 하다가 일명 저주받은 피라고 이걸 피를 나는 저주받은 피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괴로워하는 동기들이 많았는데 이제 레포트 써야 되고 논문 써야 되고 막 할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 J형 같은 경우에는 자 과제 언제까지 이런 다이어리에 딱 써요. 몇 월 며칠 이렇게 해서 뭐 언제가 과제일이니까 뭐 다음 주 정도에 써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P형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벼락치기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뭐 되는 대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최대한 늦추다가 막 큰일 났다 빨리 하자 이러면서 대충대충 막 효율성에서 어떤 면에서는 좋다고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근데 공부하기에는 별로 좋은 유형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농담으로 우리 그 전공생들끼리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자, 그러면 볼게요. E, S, 아까 F였죠. F, 뭘로 할까요? J 라는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MBTI 유형이에요. 자, 그러면 각각의 유형, 여러분들의 유형이 그럼 지금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각각의 유형은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16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건 ESFJ였나요? 그러면 여기겠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여기겠죠? ESFJ라고 해서 친선 도모형. 이 사람들의 경우 친절, 현실감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봉사. 아주 사회복지사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그쵸? 그러한 유형의 사람이라고 볼 수 일부러 그래서 제가 ESFJ로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해봤더니 나는 INFP네 라고 하면 사실은 이 INFP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디어형 또는 이제 전략가형이라고 해서 이제 사무직 중에서도 이런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이요, 이거는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이렇게, 약간 재미식으로 이름을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요, 이거를 100% 의존하시면 안 되고요. 혹시 내 직업군이 어떤 유형에 잘 맞는 것인지 궁금하시면요, 그 도서관에 이 MBTI 분석해놓은 자료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논문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어떤 직업군에서 어떻게 일하는가 그런 자료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MBTI 유형에 따른 이제 직업에 대해서 여기에 제가 그냥 샘플이에요. 이거는 100%다 기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제 대략적으로 실제 어떤 직업군이 많은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은 직업군이 뭐 이런 쪽이죠. 아동복지 상담가나 아니면 여기 사회복지사 치료사 아니면 여기 치료사 또 있죠. 심리학자나 치료사. 그런데 이제 그런 질문은 하실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외향형의 E형이 좋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모든 게 약간 그 직업군 중에서도 어떤 분야에 일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제 개인적인 성향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데는 별로 그렇게 적합한 유형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특화할 수 있는 영역으로 좀 가면 좋죠.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이 뭐 심리학 분야로 예를 든다면 심리학에서 나는 전혀 공감 능력도 없고 이렇게 그냥 사고에 의해서만 판단한다라고 하면 상담을 하는 쪽보다는 실험, 뭐 생쥐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 자극 실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숭이 데리고 가는 실험 뭐 이런 쪽으로 가는 식으로 반드시 어떤 유형이어야지만 이 직업을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 당연히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정확한 결과가 궁금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BTI 그 상담센터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실제로 사회 나오셔서 상담센터에서 가서 비용 지불하시면 상당히 비용 많이 드는 검사예요. 학교에 있을 때 한번 검사 받아보시면 좋고요. 제가 써드리겠지만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내가 나온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과제 메뉴에다가 나의 이런 성격 유형, 그리고 내가 사회복지 전공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나의 성향에 맞추어서 어떻게 잘 해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MBTI 검사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융심리학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 마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자아가 나타나는 곳은 이제 의식 영역이라고 했고, 그림자는 이제 무의식으로 억압된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무의식에 억압된 모든 감정이나 사고들은 이제 부정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바에 의한 것과 반대로 융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반대 성향의 그림자는 창조적인 힘이 있다라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해요. 자, 그래서 이 그림자, 나의 그림자가 사실은 무의식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잘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책에 나온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아이를 키워요. 그런데 내가 다른 면에 있어서는 수용성도 높고 잘 받아주고 이해하고 하는데 할 일을 미루고 늦잠을 자거나 이런 게으른 모습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내가 원래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닌데 굉장히 막 화가 나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것은 아이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나의 그림자가 이런 게으름이라는 부분이 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이들에게서 보이는 것을 참기가 어려워서 분노에 가까운 화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주는 거 없이 미워요. 주는 거 없이 싫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한테서 사실은 나의 그림자를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아무 이유도 없이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불편하고 싫어요.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림자를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거를 나의 약점으로 인정을 하고 성찰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이제 그림자가 더 짙어지지 않고 밝은 쪽으로 나오면서 나에게 통합되어서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융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의 그림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림자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너무 뒤로 갔네요. 그림자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너무나 그것이 그 무의식의 깊은 곳으로 눌려져 들어가 버려서요. 영영 분열돼요. 나와 분열되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 경우에는 신경증을 유발하는 문제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죠. 자, 페르소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페르소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면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제 그리스어에서 이제 나온 건데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연극을 할 때 가면을 썼죠. 페르소나를 썼어요. 이렇게 지금처럼 화장을 하거나 분장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제우스 신 역할, 그러면 얼굴에 제우스 가면을 쓰고 황금 가면 같은 거 박물관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페르소나라고 하는데요. 페르소나라는 거는 뭐냐? 자아의 가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사회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나 기대가 있어요.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취하는 태도나 모습. 진정한 나의 모습과 좀 다를 때가 있죠. 예를 들어 나는 성격 자체가 아까 MBTI가 처음 가지고 난 본래의 성격이라고 했는데 나는 좀 굉장히 말도 없고 다른 사람이랑 어울리는 것도 좀 선호하지 않고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직업을 선택을 했는데 뭐 사회복지사 그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 다문화센터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면 나는 이런 직업이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에요 라고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막 활발하게 하고 여러 사람들 으쌰으쌰 하고 분위기도 치어업하면서 막 지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나는 이런 상황에선 이런 사람인데 저런 상황에 가면 완전히 반대의 인간이 돼요. 여러분 뭐 다중이에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요. 모든 사람들은요. 페르소나가 있어요.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의 사회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래요. 몇 가지 정도의 페르소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페르소나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나의 진정한 자아와 페르소나가 완전히 붙어버려요. 가면이 얼굴에 딱 들러붙는 것처럼 붙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내 페르소나가 자아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진정한 나, 자기, 셀프를 찾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니야 이러면서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이렇게 자기와 페르소나 간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페르소나의 역할은 끝나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정신적 혼란이나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페르소나와 자아의 분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자, 페르소나 이해되셨죠? 아니마 아니무스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융은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양성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회와 가정을 통해서 남성의 경우는 여성성을 억압하게 돼요. 사회적으로 별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 융심리학의 경우 이미 100여 년 전에 발달한 이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요새는 남자가 여성스러워도 문제 없는데 여자가 남자다워도 별로 문제 없는데 여자답다, 남자답다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당시의 이론으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남성은 자신의 여성성을 무의식 세계로 억압해요. 그러면서 더욱 남자다워지죠. 의식 수준에서는. 자, 여성은 남성성을 억압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여성스러운 측면을 부각시키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남성의 경우에는 그 억압시킨 여성성을 우리가 아니마라고 부르고 여성 안에 남성성을 억압시킨 것을 아니무스라고 설명해요. 자, 그래서 이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무의식 안에 억압되어 있는 원형인데요.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길을 가다가 남학생을 봤는데 첫눈에 완전히 뿅! 운명의 상대를 그것을 융이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자기 안에 있는 아니무스를 발견한 경우에 그렇게 한눈에 왜냐하면 사실 전혀 아무 정보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운명의 상대인 것처럼 사랑에 빠지거나 내혹되는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죠. 자, 그래서 살아가면서 초기에는 자신의 여성의 경우 여성성, 남성의 경우에는 남성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아니마, 아니무스를 억압시키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40대, 50세 정도에 이제 중년이 되게 되면 남성들은 이제 말씀드렸죠. 아까 처음에 융심리학은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통합시키면서 이제 개인화, 개별화가 일어난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지금까지 놀러왔던 아니마,
아니무스를 드러내면서 남성의 경우는 이 중년기를 넘어가면서 여성화가 되고요. 여성들은 이 중년의 시기를 넘어가면서 남성화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호르몬 변화로도 설명을 하죠, 의학에서는. 그런데 이제 융심리학에 의해서 사실 이 시대까지만 해도 호르몬 변화에 대한 이제 정신의학이라든지 생리학에 대한 견해가 없던 시절이에요. 융은 이러한 아니마 아니무스에 의해서 남성이 여성성을 드러내는 것, 여성이 중년 이후에 남성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개념만 더 보면 돼요. 자기 실현 또는 이제 개성화, individualization이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최종 목표예요. 융이 이야기하는 이제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한 최종 목표로는 융은 인간이 의식 세계 밖에 존재하여 스스로 인식하기 어려운 셀프, 자아와는 좀 달라요. 융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셀프, 자기는 에고, 자아와는 좀 달라요. 그래서 최종 목표는 셀프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셀프를 발견하고 자기 실현 또는 개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삶의 최종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셀프는 자아와는 명확하게 구분돼요. 융 심리학에서는. 자, 그래서 이거를 딱 이분화시켜서 설명을 하자고 하면 자기 안에 자아가 들어가요. 자기가 더 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자아가 의식된 나라고 하면, 이거는 의식 수준이라고 하면,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은 통합시킨 형태의 나예요. 진짜 나. 그래서 진정한 셀프를 발견하는 것이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 실현을 하려면 자아와 그림자, 의식과 무의식, 아니마와 아니무스처럼 대립되는 듯이 보이지만 그 세계를 서로 만나게 하고 조화시켜서 통합해야지만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융의 최종 설명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융의 심리치료를 보면 이제 정리해 볼게요. 의식과 무의식이 통합되지 못한 삶, 그리고 의식의 주체인 자 혹은 페르소나, 무의식, 그림자의 간격이 너무 멀어진 삶은 분열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신경증이 생긴다라고 보았죠. 그래서 자아는 의식이잖아요. 자기가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반응하는 진짜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페르소나에 평생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융의 심리치료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유의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존엄과 자유를 보호하고 자신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융의 치료 방법은요, 프로이드와 유사하게 이제 꿈을 중요시 생각해요. 무의식이 자각되는 현상이고, 꿈의 상징을 통해서 자기가 내가 자고 있는 동안 꿈을 통해서, 꿈이 말하는 상징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아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래서 꿈의 상징을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아직까지도 융 심리학파들의 치료 방법은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의 진정한 내면에 자기가 보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융 이론의 평가는 이제 프로이드가 성충동에 의해서 인간은 성격을 이해하려고 했던 반면 넘어가서 이제 사회문화적인 환경을 고려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융 심리학이 갖는 큰 의미는 중년의 심리적 위기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나이에 이 이론을 접하면 크게 융 심리학에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연령이 지나서 중년기 이후에 새롭게 융의 심리학을 이해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원형이라는 개념으로 신화,
전설, 문화, 예술작품 이런 것들의 상징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 학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2차 시 수업 마치고요. 이제 3차 시 수업에서 에릭슨과 아들러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